안녕하십니까. 기초인문 11강입니다. 계약법이죠. 계약법은 계약법 총론과 강론으로 나눠져 있고요. 각각 5문제씩 나온다고 보통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도 총론에서 5문제, 강론에서 5문제가 나왔고요. 강론에는 우리 민법상 계약이 총 15종류가 있는데요. 그 15종류 중에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계약 3개,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이 3가지가 우리 시험범위에 있게 되고요. 그 임대차 계약의 특별법으로 마련된 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계약이 되죠. 자, 계약 총론에서는요, 계약에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들. 강론이란 게 그렇잖아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총론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들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계약 총론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일단 계약의 뜻이 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죠? 계약이란 게 도대체 뭐냐? 또 계약에는 어떤 종류의 계약들이 있을까? 계약의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민법에만 15종류가 있고요. 민법이 아닌 곳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도 있고요. 아예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계약들도 존재해요. 그런 계약들을 공통의 성질로 묶어놓기 있습니다. 이걸 계약의 유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거기서도 한 문제가 올해도 나왔죠. 계약의 성립이라고 계약의 체결을 말하는데요. 요게 이제 당사자들 사이의 다툼의 첫 번째예요. 당사자 간에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둘러싸고 다투고 있다. 그럼 제일 먼저 다투는 게 뭐냐? 계약을 했네 안 했네 갖고 다투단 말이죠. 그 계약을 했네 안 했네를 판단하는 게 계약의 성립이에요. 계약의 성립은 다른 말로 계약 체결이라고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얼핏 계약서 같은 걸 써야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됐는가 안 됐는가, 각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이 계약의 성립 파트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 계약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 중에서 쌍무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쌍무계약이란 간단하게 계약을 두 사람이 할 거 아니에요. 이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길 때, 둘 다 채무가 생길 때, 이거를 쌍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매매죠. 매매 계약을 하면 매도인이 파는 사람이죠. 파는 사람은 물건을 넘겨줘야 되는 채무가 생겨요. 사는 사람,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될 채무가 생겨요. 이때 매도인이 물건을 넘겨주기 때문에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죠. 반대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매도인은 물건을 넘겨주죠. 이렇게 서로 상대방의 채무가 때문에 관계에 있을 때 이걸 대가적이라고 얘기해요. 결국 쌍무계약이란 계약 양당사자에게 대가적 채무가 생기는 걸 쌍무계약이라 합니다. 보통의 계약이 쌍무계약이에요. 물론 편무계약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계약이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총론에서는 쌍무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들을 몇 개 규정해 놨습니다. 그게 이 계약의 효력이에요. 여기 가면 동시이행의 항변권 같은 제도가 나옵니다. 그런 제도들 보셔야 되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자, 네 번째가 계약을 한다는 건 뭘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물건을 넘겨주겠다. 대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약속에서 뭐뭐 하겠다를 채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가 당연히 생기겠죠. 당사자 간에 계약을 했고 약속을 지켰어요. 매도인은 물건 넘겨줬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했고 서로 약속을 지켰어. 채무를 이행했어. 그럼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요. 문제는 어디 생겨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걸 채무 불이행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는 몇 번 독촉을 하겠죠. 돈 내놔. 그런데 끝내 매수인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계약을 소멸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채권자가 계약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2개입니다. 해지 이 2가지가 있게 돼요. 그래서 계약 총론에 이렇게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5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간단히 기본 개념을 잡아보겠습니다. 계약의 뜻이 나와 있죠. 계약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약속하는 거죠. 뭘 약속해요? 아, 나는 이걸 하겠다. 그럼 상대방, 그래? 그럼 나는 이걸 하겠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은 청약과 승낙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청약과 승낙. 자, 청약. 계약을 요청하는 것. 갑이 을에게 내 땅을 1억에 살래? 매매 계약을 요청하는 거죠. 이걸 청약이라 합니다. 을이 청약을 받았어요. 조건이 괜찮아. 오케이. 수락을 합니다. 그걸 승낙이라 하죠. 이렇게 서로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뭐예요? 대립되죠.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맞은편에 앉아있는 당사자예요. 이런 대립적 당사자. 대립이 되는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함으로써 계약을 한 당사자 사이에 뭘 발생시킨다? 채권과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이걸 뭐라 하자? 계약이라 하자. 자, 이때 계약은 대원칙이 있어요. 계약 자유원칙이라고. 이 당연하죠. 민법의 대원칙이 뭐라 그랬죠? 사적자치라 그랬죠. 사적자치가 뭐야? 스스로 결정. 누구의 간섭도 없이 스스로 결정. 이게 사적자치예요. 이 사적자치 수단이 법률행위고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게 계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적자치의 원칙이, 즉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 계약법으로 오게 되면 계약 자유원칙으로 연결이 됩니다. 즉 법률행위인 계약에 의해서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형성할 때 그 형성 과정 및 결과가 계약 당사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법도 그거를 인정하겠다는 원칙. 이게 계약 자유원칙이죠. 총 4개가 있습니다. 계약을 할지 말지, 내가 내 물건을 팔지 말지, 내가 저걸 살지 말지. 자, 살지 말지 팔지 말지가 뭐예요? 계약을 할지 말지죠. 계약 체결 여부. 자, 한다면 누구하고 할 것인가? 상대방 선택.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1억에 팔까? 1억 2천에 팔까? 내용 결정. 방식. 구두로 할까? 계약서를 쓸까? 계약서를 쓴다면 표준계약서를 쓸까 말까? 이런 거. 이게 방식의 자유. 이렇게 보여요. 총 4가지 자유가 있다.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누구하고 할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총 4가지 자유가 있는데 다만 이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 선택의 자유 같은 것들.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 보면요. 남녀 차별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아, 나는 남자만 고용하고 싶은데. 나는 여자만 고용하고 싶은데. 차별하지 말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그죠? 계약 체결 여부, 자유 제한 뭐가 있죠? 택시기사 승차 거부. 이거 과태료 물고 처벌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계약 체결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약 자유 원칙이 4가지가 있긴 있는데 그 4가지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제한을 갖게 됩니다. 그 제한 중에서 우리가 본 게 있어요. 뭐가 있었죠? 반사회 질서 행위 무효, 불공정한 행위 무효. 예컨대 불공정한 행위 보세요. 500원짜리 KF 구사 마스크로 내가 1만 원에 팔겠다는데, 내가 2만 원에 팔겠다는데 그게 내용 결정의 자유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공정하다면, 즉 폭리에 해당된다면 무효로 만들어 버리니까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어떤 반사회 질서 행위 무효나 불공정한 행위 무효는 바로 내용 결정의 자유 따위를 제한하는 법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계약이란 건 이런 거고 계약 자유원칙이 4가지가 있으며 이 계약 자유원칙이 무한정 인정되는 건 아니다. 뭐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계약의 종류가 나왔어요. 계약의 종류는 아까 뭐라 그랬죠? 무수히 많은 계약을 공통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들끼리 묶어보자 해서 나온 게 계약의 유형이에요. 계약의 종류고. 자, 먼저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이렇게 나누는데 이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형계약은 민법에 규정이 있는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자, 민법에는 총 15가지 계약을 규정해 놨습니다. 이걸 전형계약 또는 민법이 이름을 부여했다 그래서 유명계약이라고 해요. 유명한 계약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민법이 이름을 붙였다 해서 유명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 요 세 가지가 우리 시험범위에 있고요. 민법에 없는 것들을 다 싸잡아서 비전형 계약 또는 무명 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 수리를 맡겨요. 자동차 수리를 맡기는 건 두 가지 계약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자동차 수리하는 것 자체는 도급 계약이에요. 무슨 계약? 도급 계약. 그 다음에 자동차 수리업자는 자동차를 찾아갈 때까지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보관은 임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동차 수리 계약은 도급 계약과 임치 계약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럼 병 치료해야 되죠. 병을 치료하는 도급 계약과 그 다음 병실을 빌리잖아요. 임대차 계약이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혼합 계약이라 하고요. 이런 것들도 다 비전형 계약이 됩니다. 일단 이제 전형 계약과 비전형 계약은 큰 의미 없고요. 자, 중요한 게 쌍무 계약과 편무 계약입니다. 쌍무 계약은 뭐라 그랬죠? 계약을 했을 때 양당사자가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한다 그랬죠. 여기서 대가적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가 하기 때문에 나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하겠죠. 그런 관계가 성립할 때 그런 걸 대가적 채무라고 하게 됩니다. 그걸 쌍무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쌍무가 매매하고 교환, 임대차 같은 거죠. 매매, 물건 넘겨주고 돈 받고, 교환, 물건을 서로 교환하고, 임대차, 물건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고, 물건 빌려주는 것과 월세 주는 것, 이게 다 대가적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쌍무 계약이 됩니다. 반면에 편무 계약은요, 한쪽만 채무를 부담해요. 대표적인 게 증여라는 게 있습니다. 물건을 공짜로 줘. 주기만 할 뿐 받는 게 없어요. 이게 편무입니다. 사용대차, 물건을 빌려주기만 해요. 차임을 안 받아요. 즉 무상으로 물건을 빌려주는 게 사용대차입니다. 문제가 요 놈입니다. 현상광고. 요 현상광고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형적인 쌍무가 매매, 교환, 임대차 우리 시험범위에 있고, 증여하고 사용대차는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편무다라고 생각하시고, 증여, 대가 없이 물건을 주기만 해. 사용대차, 대가 없이 빌려주기만 해. 편무입니다. 현상광고는 조금 이따 볼 것이고요. 자, 쌍무하고 편무를 왜 구별하느냐? 쌍무 계약에만 조금 이따 나중에 보게 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든가 위험부담이라는 제도가 적용이 돼요. 어디에만? 쌍무 계약에만. 그러니까 어떤 계약이 쌍문지, 편문지를 구별을 해야 동시항변권이 적용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쌍무와 편무를 구별합니다. 이걸 쌍무, 편무 구별 실익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해서 이 항변이란 말만 일단 기억합니다. 항변이란 뭘 거절하는 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쌍무계약이란 건 네가 하니까 나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해 그런다 그랬죠. 이 못해가 뭐예요? 이걸 항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걸 두 글자로 항변, 뭘 거절하는 것, 이걸 항변이라 한다. 뒤에 동시이행의 문건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상무상이 나와 있는데요. 유상무상은 계약이 완결이 됐을 때, 이행까지 끝났을 때 서로 주고받은 게 있으면 유상이고요. 주기만 했을 뿐 받은 게 없으면 무상이 됩니다. 얼핏 쌍무, 편무, 유상무상이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조금 달라요. 쌍무하고 편무는 계약을 딱 체결했을 그때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겼냐, 한 사람에게만 채무가 생겼냐 가지고 구별을 하는 거고요. 유상하고 무상은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행까지 끝났어요. 전체적으로 이행이 끝나고 나서 주고받은 게 있으면 유상이고요. 주기만 했어. 그럼 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구별은 안 되죠. 자, 현상 광고 가지고 구별해 보시면 돼요. 현상 광고라는 건 뭐냐? 조금 이따가 이제 자료에도 있을 텐데. 자, 중국집 사장님이 광고를 합니다. 전단지를 붙여요. 뭐라고 붙이냐? 10,000원당 쿠폰 한 장씩 줄 테니까 그 쿠폰을 50장을 모아와라. 그러면 탕수육을 한 접시 주겠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자, 이 전단지를 본 어른요.
갑에게 나 쿠폰 언제까지 가겠다라고 약속만 해서는 안 돼요. 갑이 광고 전단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쿠폰 50장을 가져와라. 그러면 탕수육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이때 을은 이 광고 전단지를 보고 쿠폰 50장을 모아서 갖다 줘야 갑하고 을 사이의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런 걸 현상 광고라고 해요. 즉 현상 광고 계약은 광고를 한 사람, 중국집 사장님이 광고에서 정한 행위, 쿠폰 50장을 가져와라. 이걸 완료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현상 광고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 현상 광고 계약은 매매나 이런 보통의 계약과 어떤 차이가 있냐? 매매 등 보통의 계약은 약속만으로 성립해요. 그쵸? 자, 갑과 을이 1월 10일 날 갑소유 토지를 1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하고요. 1월 30일 날 소유권 넘겨주고 대금 지급하기로 약속을 해요. 즉 매매 계약은 약속만으로 성립을 해요. 약속만으로. 갑이 을에게 토지를 1억에 사라 청약을 하고요. 을이 알았다 승낙을 하잖아요. 이렇게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을 해요. 약속만으로 성립을 해. 약속만으로 체결이 돼. 이런 걸 낙성계약이라고 해요. 쉽게 생각하세요. 약속만으로 체결되는 계약. 대부분의 계약이 약속만으로 체결이 돼요. 그런데 이 현상광고 계약은 갑은 쿠폰 50장을 가져오면 탕수육을 한 접시 주기로 약속을 했지만 을의 입장에서는 50장을 가져가겠다라고 약속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50장을 갖다 줘야만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성립해요. 즉 현상광고 계약은 약속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요. 어느 일방이 뭘 이행을 해야 성립을 해요. 이런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해요. 낙성계약에 대비하여 요물계약이라고 불러요. 낙성계약은 약속만으로 성립한다. 그러나 요물계약은 약속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우리 쿠폰을 갑에게 50장을 갖다 줘야만 성립한다. 어느 일방이 뭔가를 먼저 해야만 성립한다.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를 해야 성립한다. 이런 계약을 뭐라 한다? 요물계약이라 한다. 그러면 을이 쿠폰 50장을 열라 모아서 갖다 줘요. 그럼 요물계약이 현상광고계약이 성립합니다. 자, 현상광고계약이 성립하면 갑은 을에게 탕수육 한 접시를 줘야 될 채무가 발생해요. 갑에게만 계약을 체결한 갑과 을 중에 갑에게만 채무가 생겨요. 그러니까 현상광고계약은 편무예요. 한쪽만 채무가 생겼으니까. 그 다음 이행을 합니다. 탕수육을 줬어요. 계약이 완결됐죠? 이행이 끝났죠? 끝나고 났더니 갑이 주기만 했나요? 아니죠. 받은 게 있죠. 쿠폰 50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현상광고계약이 끝나면, 이행이 끝나면 주고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상이죠. 그래서 이 현상광고계약이라는 건 아주 독특해요. 약속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즉 낙성계약이 아니라 이행을 해야만 성립하는 요물계약이고, 계약이 성립이 되면 한쪽만 채무가 생기기 때문에 편무인데, 계약이 끝나고 봤더니 주고받은 게 있더라 말이지. 그래 유상이 됩니다. 요 현상광고계약을 가지고 쌍무, 편무와 유무상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쌍무, 편무, 유상, 무상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일단 쌍무, 매매를 보면요. 갑도 채무가 생기고 을도 채무가 생겨요. 그 상태에서 이행을 합니다. 갑은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금을 지급하겠지요. 주고받지요. 그러니까 쌍무계약은요. 이행이 끝나면 필연적으로 유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쌍무계약은 필연적으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이행이 끝나면 유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편무 중에서 뭐가 유상이죠? 현상광고죠. 그러면 계약을 그림으로 구별했을 때 쌍무가 있고요. 편무가 있는데요. 편무의 대표적인 게 증여가 있었고요. 사용대차가 있었고 현상광고가 있었어요. 그죠? 이거를 유상무상으로 다시 나눠보면 쌍무계약은 이행이 끝나면 전부 유상이라고 그랬죠. 좀 전에. 주고받으니까. 현상광고는 편무지만 유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유상이 되는 거예요. 요게 무상이 되고. 결국 유상이란 놈은 모든 쌍무 더하기 현상광고. 요게 유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겹치는데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이 어려운 거예요. 쌍무계약은 전부 유상이 되기 때문에 쌍무와 유상을 구별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단 유상이 전부 쌍무는 아니란 말이죠. 유상 중에 편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쌍무계약과 유상계약이 반드시 일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약 총론의 계약의 유형을 구별할 때 이게 가장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자, 유상, 계약 성립 시부터 소멸 시까지 이행 전 과정에 걸쳐서 서로 주고받은 게 있으면 이걸 재산상 출연이라고 합니다. 그럼 유상이고요. 매매 교환 같은 것들이 전형적인 유상이죠. 쌍무는 이행이 끝나면 주고받으니까 필연적으로 유상이죠. 그러나 유상이 반드시 쌍무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지. 왜? 현상광고 계약이라고 유상이지만 편무가 있단 말이죠. 자, 무상. 한쪽만 주는 게 무상이라 그랬죠. 주고받지 않고 주는 걸로 끝나. 그래서 무상은 전부 편무가 돼요. 무상은. 근데 편무가 전부 무상이 되는 것도 아니야. 왜? 편무 중에 유상이 있단 말이죠. 이 현상광고 때문에. 자, 유무상을 왜 구별할까? 아까 쌍무 편무는 왜 구별한다 그랬어요? 쌍무 계약에만 동시 이행의 한변권과 위헌부담을 적용하라고 돼 있어요. 반면에 유무상을 구별하는 이유는 유상 계약에만 매매 규정을 적용합니다. 매매 규정. 그럼 보세요. 동시 이행의 한변권이나 위헌부담은 현상광고에는 적용이 안 돼요. 편무니까. 그런데 현상광고는 유상이기 때문에 매매 규정을 적용한단 말이에요. 매매에 있는 규정들을 유상계약에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하는 이유하고 유상과 무상을 구별하는 이유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과정에서 계약 총론 계약의 유형 부분에서는 이렇게 쌍무, 편무, 유상, 무상 요 구별이 아주 중요해요. 그거를 현상광고라는 놈을 가지고 구별하시면 되는데 현상광고라는 놈 때문에 낙성계약과 요물계약도 구별하셔야 돼요. 낙성계약과 요물계약도. 구별하실 수 있겠죠? 유상과 무상을 구별하는 이유는 유상계약에만 매매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구별한다. 그다음에 낙성과 요물 있죠.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 줄이면 약속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 낙성계약이다. 민법 전형계약이 15개가 있다 그랬는데요. 그중에 현상광고를 제한 나머지가 전부 낙성입니다. 현상광고가 유일하게 요물이에요. 요물이라는 것은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 즉 약속 이외에 물건을 인도한다든가 뭔가를 한다든가 같이 어느 일방의 이행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계약, 이거를 요물계약이라고 하게 됩니다. 나중에 매매 가면 계약금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민법상 전형 계약은 아닙니다. 매매 계약 속에 들어있는 계약금 계약이라는 게 나와요. 이것도 요물 계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계약금 가서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 쌍무 편무 구별, 왜 구별하는지 기억. 유상 무상 구별, 왜 구별하는지 기억. 쌍무 편무와 유무상을 구별. 뭐 갖고? 현상광고라는 놈 가지고. 그래서 낙성과 요물도 구별. 이렇게 계약의 유형과 이 정도로 구별을 좀 해 두실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이 나왔어요. 계약 성립이란 건 다른 말로 계약의 체결을 말하죠. 자, 계약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요?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죠. 계약도 법률행위니까
법률행위 일반적 성립 요건이 세 가지가 있었죠. 당사자의 존재, 목적의 존재, 의사표시의 존재. 자, 계약 체결 당사자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되죠. 그 다음 계약은 혼자 체결하지 않잖아요. 매매계약 같은 경우 양당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의사표시도 하나가 없죠. 두 개가 있어야 되죠.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되겠죠. 이때 양당사자가 일치해야 되죠. 갑이 을에게 콕 찍어서 청약을 했어요. 청혼 생각해보시면 갑이 을에게 결혼합시다. 청혼. 청약입니다. 근데 을이 그럽시다. 수락. 그럼 계약이 체결돼요? 혼인이 성립해요? 아니잖아요.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으면 을이 승낙을 해야죠.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는데 병이 승낙을 하면 계약은 당연히 성립하지 않죠. 이렇게 양당사자가 일치해야 되는 걸 주관적 합치라고 합니다. 또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해야 되죠. 갑이 1억에 사라 그랬어요. A 토지를. 그랬더니 을이 9천에 사겠대. 계약이 성립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청약과 승낙의 내용도 일치해야 돼. 이걸 객관적 합치라고 하게 됩니다. 자, 계약이 성립하려면 기본 양당사자의 존재 및 일치, 목적이 존재,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일치. 그래야 계약이 성립한다. 이게 보통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양당사자가 일치하는 것을 주관적 합치,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객관적 합치, 따라서 불합치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까지만 생각하시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주관적으로 합치가 되고 객관적으로 합치가 돼야 당사자가 일치하고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해야 계약이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어느 하나라도 삐끗 불합치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계약 성립의 구체적 모습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봅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좀 전에 양당사자가 존재하고 일치해야 되고 목적이 존재하며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해야 되는데 특히 계약 성립에서 문제가 되는 게 객관적 합치의 문제예요.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했는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에 성립하는 모습을 보면 가장 전형적인 게 요거예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천 계약성. 물론 계약 성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천 계약 성립이 99%예요. 그런데 우리 민법은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어요. 그래도 계약이 성립하는 걸 두 가지 만들어 놨어요.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과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모습이라고 해서 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모습을 가지고 계약이 성립했다 안 했다, 계약이 체결됐다 안 됐다, 계약이 체결됐다면 언제 체결됐다 이걸 판단하게 되는데 그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99%가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예요. 그런데 우리 민법은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데도 계약이 체결되는 두 가지를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계약 성립의 구체적 모습은 총 세 가지 형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이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한 계약 성립이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보게 되는 것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양당사자세에 무슨 계약이 체결됐는가 안 됐는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즉 양당사자의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고 승낙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내용은 당연히 일치해야 되고 그렇게 계약이 성립이 되면 언제 계약이 성립하는가를 판단하는 도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99%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로 계약이 성립한다 그랬는데 청약이 뭐예요? 계약을 요청하는 거죠.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청약에 대응하는이라고 대응이 뭐죠? 일치하는으로 바꾸시면 돼요.
청약과 일치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 이게 청약이죠. 쉽게 말하면 계약을 요청하는 거죠. 자, 이거 뭐하고 구별해야 돼요? 청약의 유인과 구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구인 광고를 봅니다. 갑회사가 구인 광고를 냈어요. 이러이러한 사람을 구합니다.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4대 보험, 급여, 협의로 결정, 이렇게 구인 광고를 했어요. 이 구인 광고를 본 을이 갑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내요. 이때 구인 광고를 청약으로 보면요. 이걸 청약으로 보면 이게 승낙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 이런 조건으로 일하세요. 이거를 청약으로 보면 을이 나 여기 고용해 주세요. 이게 승낙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것만으로 갑과 을 사이에 고용 계약이 체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을이 이력서만 내는 것으로 고용 계약이 체결되나요? 아니죠. 이력서를 보고 갑이 다시 내일부터 근무하세요. 을을 불러가지고 고용계약서를 다시 쓸 거 아니에요. 갑이 다시 승낙을 해야만 고용계약이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을이 이력서를 내는 게 청약이 되는 거야. 나 고용해 주세요. 그럼 이 구인 광고는 뭐냐 말이죠, 이거. 이걸 청약의 유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별해야 되는데요. 왜 구별해야 되냐면 청약은 계약의 내용이 됩니다. 반면에 청약의 유인은 원칙적으로 계약의 내용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계약의 내용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청약은 청약과 일치하는 승낙만 받으면 계약이 성립할 때 청약이라고 해요. 반면에 청약의 유인이란 상대방의 청약을 유도해요. 그래서 청약을 유인한 사람이 구인 광고를 한 회사가 상대방으로부터 청약을 받고 다시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요거를 청약의 유인이라 한다. 대표적인 구인 광고, 아파트 분양 광고 등이 청약의 유인이 됩니다. 그래서 청약은 특히 내용이 승낙만 받으면 계약이 성립될 정도의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청약이 됩니다. 자, 청약자는 누군가가 할 텐데 이 상대방 생각해 보세요. 청약이라는 건 계약을 요청하는 의사표시인데 누군가를 콕 찍어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겠죠, 보통. 갑이 청혼을 할 때 을을 콕 찍어서 나하고 같이 삽시다, 평생. 이렇게 콕 찍어서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청약의 상대방은 꼭 특정인이 아니어도 돼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청약을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자동 판매기 설치입니다. 자동 판매기를 설치한 다음에 그 판매기 안에 물건을 넣은 다음 가격표를 붙이죠. 이게 뭐예요? 요 물건을 요 가격에 사세요라는 청약입니다. 근데 자동 판매기를 설치할 때 특정인을 생각하고 설치한 거예요? 아니죠. 불특정 다수인을 생각하고 자동 판매를 설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리. 청약은 계약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다. 확정적이고 구체적 내용이 들어있어서 승낙만 받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따라서 청약의 유인과는 구별하자. 네 번째,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일 수도 있지만 자동 판매기 설치처럼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을 할 수도 있다. 딱 여기까지. 자, 이때 청약의 효력이 뭐예요? 계약 성립 가능성이죠. 청약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잖아요. 계약이 성립할 가능성이 열리는 게 청약의 효력이 됩니다. 그 청약에 대응해서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하죠. 이때 승낙자는 청약을 수령한 사람이 되겠죠. 두 번째, 누구에게 승낙을 할까? 승낙을 하려면 누구한테 해야 돼요? 청약자한테 해야 되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승낙이란 건 있을 수 없죠. 청약을 한 그 사람한테 승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
청약은 특정인뿐만 아니라 불특정인에게도 청약을 할 수 있어요. 자동 판매기 설치처럼. 그러나 승낙은 반드시 특정한 청약자에게 해야 돼. 그래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어쨌든 승낙은 청약과 일치하는 의사를 표시해서 계약을 성립하고자 하는 청약 수령자의 의사표시를 말할 것이고, 승낙의 상대방은 반드시 특정한 청약자에게 해야 돼요. 문제가 언제까지 승낙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생겨요. 그죠? 천년 만년 승낙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청약을 하는 사람이 언제까지 답을 달라라고 기간을 정해요. 갑이 을에게 자신의 A 토지를 1억에 팔겠다는 청약을, 그래서 이제 우편을 작성해서 청약서 1월 10일 날 을에게 우편으로 발송을 했고, 이게 1월 12일 날 도달을 했어요, 을한테. 자, 을이 우편물을 뜯어봤더니 갑에 청약이 들어있어. 땅을 1억에 팔겠대. 그걸 10일 날 받아서 알게 됐어. 근데 그 청약서에 뭐라고 돼 있냐? 30일까지 답을 달라고 돼 있어. 갑이 을한테 청약서를 보내면서 내 땅 A 토지를 1억에 팔 테니까 30일까지 수락 여부를 답을 달라. 요게 승낙 기간이 되는 거예요. 요게 승낙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법은 반드시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하라고는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 조금 까다로우니까 기간 정한 것만 생각할게요. 청약을 한 사람이 청약서에 승낙 기간을 정해놨다.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이 청약을 수락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갑이 A 토지 1억에 사라는 청약에 대해서 을이 사겠다. 승낙할 수도 있고요. 아, 싫어.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이때 승낙을 하려면 요 기간 내에 을의 승낙서가 갑에게 도달해야 계약이 성립해요. 당연하죠. 요 기간 내에 을의 승낙서가 갑에게 도달해야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을이 승낙서를 1월 29일 날 을이 승낙서를 갑에게 발송했는데 이 을의 승낙서가 1월 31일 날 갑에게 도달했다면 당연히 계약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다시 한번 계약이 성립하려면 승낙 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해야만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승낙 기간을 보면 원칙적으로 승낙은 청약의 존속 기간. 갑의 청약은 언제까지 존속을 해요? 1월 30일까지. 이게 승낙 기간이 되겠죠. 이 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해야 된다. 따라서 기간이 지나서 갑에게 도달한 승낙. 을의 승낙이 1월 31일 날 갑에게 도달. 이걸 연착했다고 해요. 그럼 계약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다만 이 연착한 승낙을 갑이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은 있어요. 그건 나중에 보고요. 대원칙 그럼 정리하면 계약을 요청하는 청약과 이걸 수락하는 승낙이 합치가 되어야 계약이 성립하는데, 그 계약이 성립하려면 승낙 기간 내에 청약이 요때까지 살아있잖아요. 이걸 청약의 존속기간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승낙기간이 되겠죠. 요 기간 내에 을의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해야만 계약이 성립하고, 만약에 이 기간이 지나서 갑에게 도달했다면 계약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딱 요렇게 기초과정에서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리을은 당연한 거죠. 내용이 일치해야 되죠. 당연한 거고요. 만약에 1억에 사라고 했는데 을이 9천에 사겠다 그러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그 다음에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과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인데, 의사실현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물건 판매하는 사람이 지하철을 타더니 무릎 위에다 물건을 올려놔요. 한참 광고를 하더니. 자, 이거 뭐 국산 KF94 마스크고 시중에서는 개당 500원에 파는데 여러분에게는 개당 100원에 팝니다. 50장 한 묶음에 5,000원 한 장 받습니다. 뭐 이렇게 한참 떠들고 나서 광고하고 나서 내 무릎에 올려놔요. 이게 청약이죠. 그죠? 자, 이때 승낙은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이 물건을 돌리고 내 자리에 돌아왔을 때 내가 사겠다. 이게 승낙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무릎에 물건을 올려놓은 사람이 나한테 돌아오기도 전에 내가 그걸 뜯어갖고 마스크를 팍 써버렸어요. 그럼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청약자 의사표시나 관행에 의해서 그 다음 승낙이 필요 없을 때 계약은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 내가 마스크를 뜯어서 썼다. 그때 계약이 성립하는 걸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교차 청약은 청약이 서로 교차한 거예요. 갑이 을에게 노트북을 50만 원에 사라고 청약을 했어요. 갑이 자신의 이 노트북을, 내가 갖고 있는 노트북을 50만 원에 사라고 청약을 했는데 을한테, 을이 그걸 모른 채 갑에게 청약을 했어요. 야, 네 노트북 50만 원한테 팔아라. 갑의 청약과 을의 청약이 있어요. 내용이 일치해. 그럼 이 각각의 청약에 대해서 따로따로 승낙을 할 필요 없이 요 양청약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교차 청약에 한 계약 성립이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로 계약이 성립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승낙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두 가지 형태로 우리 민법이 따로 규정을 해놨고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과 교차 청약에 한 계약 성립이 있다. 그 정도를 기초 과정에서 뼈대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총론 앞부분 계약의 의, 계약 자유원칙 4개, 다만 제한된다, 계약의 종류, 쌍무, 편무, 유상, 무상, 낙성, 요물, 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의 의사 합치한 계약 성립과 의사 실현 및 교차 청약에 한 계약 성립이 있더라. 딱 여기까지 계약 성립의 뼈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쌍무 계약의 효력 몇 가지를 따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